완성. 이건 내 작품밖에 없네. 레츠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죠. 2026학년도 수능에는 도대체 어떤 작품이 연계될 것인가. 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완성에 담겨있는 작품 중에 고전소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작품들 몇 작품 안 돼요? 다 4작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우선 대망의 1위는요. 수능 특강에서 뽑은 것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야. 주봉전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전과 같은 유의 작품들 있잖아. 어떤 악기를 매개로 해서 특별한 주인공의 비범성, 주인공의 특별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악기를 매개로 해서 가족이 다시 뭐하는 거? 상봉하는 이런 스토리 진짜 조선 후기에 많이 나온 소설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의 주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주봉의 아버지가 정말 청렴결백한 분인데요. 자, 이런 시기 만조백관들의 시기라는 건 뭐냐면 만조백관은 필수 어휘예요. 그래서 조정의 온 신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주어득이라는 주봉의 아버지가 만조백관들의 시기로 해평도사로 가게 됐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득은요 아들을 남겨놓고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주봉이 되는 거야. 자, 그의 아들 주봉은 성장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아주 뛰어난 영웅성을 보입니다. 황제는 그에게 5가지의 벼슬을 내려요. 황제의 사랑도 듬뿍 받는 거죠. 자, 어느 날 주봉은 천상계 선관들이 놓고 간 이것도 핵심 포인트야. 하늘세계의 옥저와 탄금이야 악기들입니다. 자, 연주 줄 튕겨서 하는 탄금 연주고요. 탄금 악기고요. 옥저 필이잖아. 그래서 이 주봉은요. 하늘에서 준 어떤 이 옥저와 탄금을 갖게 되는 주인이 되는 거죠. 얻게 되는데 포인트는요. 누구도 소리내지 못한 악기를 누구만이 주봉만이 연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얘를 더 특별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겠죠. 자, 이제 이 주봉이요. 자기 아버지가 임명되었던 해평도사로 얘도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역시나 만조백관들의 시기에 의한 거야. 근데 우리의 주봉은요. 죽음을 택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옥저와 탄금을 남기고 나서 해평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는 중에 누굴 만나겠어요? 당연히 위기를 겪게 하는 수적, 해적을 만나겠죠. 자, 이 주봉전의 해적의 이름은요, 장취경입니다. 장취경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주봉은, 자, 누가 도와줘요? 천상계에서 개입을 합니다.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주봉의 아내 이부인은 또 도움을 받아요. 이제 시비, 계집 여종인데, 오겹이 기지를 발휘를 해서, 이 해적으로부터 탈출해서 절로 가서 아들 해선을 낳게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인물관계 요렇게 정리할게요. 주봉이랑 주봉의 아내 이부인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주해선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나쁜 세력으로 나오냐면 수적이 있어. 이 수적 이름이 장취경이거든. 얘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의 해선을 납치해서 자기 아들인 것처럼 키울 것 같아. 자, 이부인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누구예요? 이제 12오겹이 있거든. 근데 이 12오겹이요 죽습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서 사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 12오겹인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런 부분이 고전소설이 갖는 전기성, 비현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나 절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게 저는 가슴이 아팠는데요. 해선의 왼쪽 새끼발가락을 끊어서 단서를 남기고 나서 해선을 우물가에 버려요. 누가요?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겠어. 제발 잘 보호받아서 살아남기를. 만약에 네가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잖아. 네가 내 아들인 거 알아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서요. 왼쪽에 새끼발가락을 살짝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표지로 해서 내 아들임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자, 해선을 우물가에 버리는데 물깃는 여인들이 해선을 구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 지나가던 장취경 수적이요 해선을 어떻게 한다? 납치하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키워요. 정말 혜선한테 나쁜 짓, 도둑질 이런 거 시키고 그래요. 자, 장혜선인 줄 알고 산단 말이야, 얘는. 장취경이 자기 아빠인 줄 알고. 근데 황성에 갔다가 얘도 워낙에 뛰어난 능력자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황성에 갔다가 우연히 주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요. 또 옥저와 탕금을 얻게 되는데 이 옥저와 탕금은 사실은 주봉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옥저와 탕금이요. 주봉뿐만 아니라 주봉의 아들인 혜선도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특별한 존재인 거죠. 하늘의 선택을 받은. 그러다가 혜선이 해평에 돌아와서 옥저와 탕금을 연주할 수 있게 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인 유리걸식 하던 떠돌이 생활하던 주봉을 만나는데 주봉이요. 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고요. 깜짝 놀라요. 어머나. 이게 원래 주봉가잖아. 그러니까 주봉이 너무 연주를 멋지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라니 이러면서. 근데 우리 이제 수완 교재 나와 있는 게요. 바로 이 이부인 자기 엄마까지 상봉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부인이 나중에 막 버선 선물하면서 그 신을 때 혜선의 발가락을 보고 아들이구나 생각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우리의 혜선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급제하고요. 해평 동사를 자청해서 장취경 자기를 납치해서 키웠던 이 해적 장취경한테 복수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얘가 이제 장혜선인데 성을 고치죠. 당연히 뭘로 고치겠어요? 주씨니까 주혜선이라고 고치고 수륙제를 지내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누굴 살려냈을까요? 자기 엄마한테 도움을 줬던 계집 여종 12옥엽을 살려낸다라는 내용.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무슨 비현실적인데? 맞아. 고전소설은 비현실적이야. 여기 핵심은요. 누가 같은 편인가? 그리고 주봉의 아들 혜선이 어떤 식으로 가족을 만났는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2위는요. 김소행의 삼한습유라는 작품을 뽑았는데요. 삼한은요.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습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작품도 문학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가지 좀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거야. 에? 선생님, 역사적 사실이라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내용인데요? 맞아요. 거기에 비현실적인 요소, 환상성이 덧붙어서 아주 스케일이 크고 멋진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이 작품은요, 천개가 나오고요, 인간계가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냐면 마계라고 해서요, 악마의 세계까지 나온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상상력이 가미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일단 환상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적강한다라는 거, 하늘에 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라는 내용, 환생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상계의 선인들과 인간계 사람들이 두루 어우러지면서 모여서 향랑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장면도 굉장히 독특해요. 여기서 향랑이 여자 주인공인데 실제로 향랑의 이야기가요, 경북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남편의 핍박받고 시댁 식구들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아진 이 향랑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공부는요,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엄청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이 가보자. 원래 향랑이 천상계 존재야. 천상 선녀의 화신인 향랑은 신라 시대가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신라가 배경인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조선이 배경이잖아? 그러면 조선시대에서는요, 개가 금지라는 말 들어봤죠? 여인이 개가를 한다? 재혼을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는요, 향랑이 다시 재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신라가 배경인 거고, 옥황상제가 천상계의 왕이 시키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재혼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스토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양가에서 태어난다. 장성한 향랑은 가난하지만 총명한 동쪽집 자제인
효렴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랑을요, 이제 부모가 반대를 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데 서쪽의 부잣집 자제랑 혼인을 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이 혼인 관계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향랑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 시모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친정으로 돌아왔지. 근데 부모도 잃고, 근데 이 향랑이 친척이요, 너 어디로 재혼하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향랑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재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혼인하기로 한 날 산유와 일곡을 딱 지어놓고 연못에 투신을 합니다. 비극이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 향랑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갑니다. 자, 한편 향랑의 영혼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랑 효렴 이 남자랑 사랑하고 싶잖아. 그래서 효렴을 찾아가요. 영혼이 돼서 전세의 인연을 말하고 부부가 되기를 약속을 합니다. 향랑은 그 뒤에 하늘 세계의 존재인 천상의 후토 부인을 또 찾아가서 옥황상제에게 청해서 인간 세계에 내려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혼시켜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요 재혼 문제로요, 천상계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역시나 천상계에서도요, 재혼 찬성, 재혼 반대 이렇게 파가 갈리거든요. 네, 향랑을 환생시켜서 진짜 재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천상계의 회의가 열리고요. 여러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옥황상제가 제일 힘이 세 그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공자의 요청에 따라서 향랑을 환생시켜서 제가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향랑이요, 효렴의 이웃집 여인의 태를 빌려서 거기에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요. 어머 선생님, 그러면 어느 세월에 다 자라서 효렴이랑 결혼해요? 효렴 그 사이에 다 늙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잖아. 그래서 뱃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자라요. 그래서 딱 태어나가지고 빠른 속도로 커요. 그래서 이제 그 효렴과 결국 사랑을 하게 되죠. 뜻밖의 마계의 마군이 혼사를 방해하는데 이것도 천군이 또 세력으로 물리쳐요. 격퇴하고 신라장수 김유신한테 이 혼례를 진행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향랑의 혼사를 맡아서 준비하고 있을 무렵에 고구려와 백제 삼국시대잖아요. 신라를 침범하는데 이거를 또 격퇴하고요. 마침내 후토 부인과 김유신에 의해서 향랑과 효렴의 혼례가 이루어지죠.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요, 이 혼례를 막 진짜 멋지게 진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축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 뒤에 백제와 고구려가 다시 신라를 침범했는데 그때마다 향랑이 또 어떤 개교를 발휘를 해서요, 전쟁 승리로 하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까지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향랑과 효렴 부부가 다시 천상계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막을 내리죠. 너무 재밌지 않니? 요 정도 스토리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겁니다. 이제 3위 작품으로 가볼게요. 이옥의 심생전. 여기서는 전문을 다 읽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나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들어만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야. 신분이 달라요. 양반가 자제인 심생과 그리고 중인집 딸인 한 소녀가 만나요. 근데 심생이 이 소녀에게 반해버려요. 근데 신분 차이가 있잖아.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비극이야. 이게 비극으로 끝나는 게 전 좀 슬펐어요. 자유연애의 가치가 나오는데요. 심생이 추구하는 거야. 매일 밤 소녀의 집의 담장을 넘어서 소녀 방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녀의 마음을 얻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신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심생이 용기를 더 내지 못했어요. 자기 부모한테는 알리지 못했어. 근데 이 소녀의 집, 중인집 이 딸이잖아. 중인인 소녀에게, 아버지에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소녀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모습도 멋지게 나오죠. 근데 결국 소녀와 연을 맺은 뒤에 심생의 부모님은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요즘 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지? 해서요, 부모님이 심생을 북한산 산사로 보내버려요. 산에 절로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둘은 의도치 않게 이별을 하게 되죠.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소녀가 죽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게 되고 비극이죠. 심생도요, 역시나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죽었잖아. 충격에 빠져서 글 공부 접고요.
무인이 돼서 벼슬에 오르긴 하지만 빨리 죽어요. 요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매화외사의 평이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옥의 다른 별칭이 매화외사라고 불렸거든요. 이런 평이 달려 있어요. 이 이야기를 12살에 시골 서당 선생님한테 들었다 하면서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꾸준히 해서 이뤄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자유연애를 통해서 얻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자, 4위 마지막 작품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판소리계 소설 있잖아. 우리 수능 특강에는 수군가 나와 있고 심청전 나와 있거든요. 수군가는 판소리 사설 대본이고요. 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장기전도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다만 노래인 판소리는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남아있지 않아. 근데 이 장기전을 보다 보면요. 얘가 판소리로 불렸음직하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열거의 방식을 통한 운율이 느껴지는 표현 부분도 있고요. 또는 비판과 풍자의 내용, 비판과 풍자의 내용도 나오고요. 요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열거법, 주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장기 의인화돼 있죠. 그리고 안에 까투리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엄동설안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콩 한 쪽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 여인인 까투리가 말립니다. 내가 전날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거 흉몽이에요 하면서 말리거든. 근데 이 남자인 장기가요 그 말 들어 안 들어? 완전히 이 까투리의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내가 듣기에는 흉몽이 아니라 좋은 꿈인데? 라고 하면서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장기는 고집을 부리다가 콩을 먹다 덫에 걸리고 죽으면서 까투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 시집가지 마 하면서 수절을 강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까투리는요. 무슨 소리? 하면서 재혼을 합니다. 호라비 장기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재혼을 해요. 자, 이 작품은요. 일단 조선 후기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남존 여비 사상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고 풍자하는 작품이고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장기의 모습을 더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개가금지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다소 폭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 정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똑 부러지는 까투리, 논리적인 까투리는요. 자신의 그 본능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재혼을 하거든요. 자, 요렇게 요 부분까지 출제 요소들 잘 짚어봤습니다. 짠! 수능 완성에서는요. 제가 4작품밖에 안 뽑았거든요.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저 오늘 쌤서희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